예, 감사합니다. 예, 고려대학교 강성진입니다. 저희들 보통 뭐 보수, 뭐 중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개념 자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공황 이전에 보통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당시에 자본주의 1.0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당시 그 상황을 주로 이제 많이 반영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기를 보면은 우리 국가 예산도 보면은 보건복지 고용 분야가 거의 한 35%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빠져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이 정부 예산인 그 예산이 정부가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안 돼 있고 그걸 거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또 복지 정책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이 기본소득 논쟁은 복지 논쟁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책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 저희들하고 복지에 대한 시각은 다르지만은 제주대학의 이상희 교수가 기본소득 비판이라는 책장 굉장히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제일 뒷면에 보면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본소득 해놓고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경제의 활성화 및 선순환에 기여할까?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본소득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쪽 진영에서 계신 분들도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는 굉장히 최근에 비판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대안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기본소득세하고 의무소득세 두 가지가 지금 많이 논쟁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의무소득세라는 개념에서 안심소득이라는 말을 써서 이제 지금 뭐 굉장히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되는 나라,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소득 정신을 반영한 나라, 이게 정책을 쓰는 나라도 없고, 의무소득세를 반영하는 그런 나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실험 대상이 돼야 하냐는 건데, 저는 뭐 그런 그 정책적 내용보다는 주로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국내의 동향이 어떻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소득 정책의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한 이제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밑에 게 이제 보통 많이 인용하는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자산이나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지급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그 기본소득 지급 네트워크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가 스탠포드 대학의 기본소득 랩에서도 정의하는 게 있는데요. 보편적 기본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지급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기본소득의 정의입니다. 다음 그럼 특성을 보시면 이 5가지로 보통 많이 정의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 지급을 해야 된다. 쿠폰 같은 거 지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그 다음에 가족 단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한테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충분이라는 것은 최소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최저생계비 이상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충분성이라는 게. 그 다음에 보편성, 무조건성. 무조건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상태냐, 그 사람의 특성에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이상희 교수 얘기 비슷한 건데요.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누가 부담을 하는 이게 많이 얘기를 많이 안 하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을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올 것이냐가 그 다음에 기존 사회복지정책 특히 그 저소득층 지원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OECD 보고서에 의하면은 만약에 기본소득 정책을 핀다면은 기존의 저소득층이 받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의 조건을 만족하는 정책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현실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스위스에서도 거부가 됐고요. 즉 스위스 왜 거부됐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목적이 뭐냐는 거죠, 마지막. 왜 이걸 하느냐는 거죠. 목적이 양극화해서 소득 분배의 악화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면은 기본소득이 과연 이거를 해결하는 수단이냐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악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에서 나타났다는 거고요. 다음이요.
이건 음해소득세인데 다들 보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제 음해소득은 좀 용어들이 좀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시면은 뭐 간단히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 2라는 기준으로 보시면은 Y0라고 해서 거기가 아마 서울시에서는 5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5천만 원 이하 분들한테는 세금을 이제 복지정책으로 돈을 나눠주는 거고 5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세금을 거두겠다는 일찍 보면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 개념이라고 해서 음해소득세는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A라는 부분은 소득을 돌려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소득이 올라가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으나 0.2Y0라고 해서 절편이 있습니다. 그게 음이소득세도 기본적인 기본소득 개념을 반영한다라고 보는 거죠. 0.2Y0는 모든 국민에게 어떤 조건 없이 정당하게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0.2Y0라는 게 일종의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5천만 원 이하 분들한테는 소득격 차이에 의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보다 5천만 원 이상 분한테는 세금을 이제 매기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좀 복잡한 그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넘어가시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뭐 칼럼에 허경영 국가대장법 쓰고 그래가지고 찾아오고 그러는데요. 이걸 보면 왜 우리가 이제 문제점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국가혁명당 33 정책이라 해서 홈페이지에도 제가 이제 받아온 건데요. 세 번째 매장혁명과 22번째 소득혁명에서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이면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한 32,000원, 3,500만 원 정도라 그러면 1인당 소득의 50% 정도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봤을 때 소유자원이 약 785조 원입니다. 거기에 뭐 언론에 나오는 1인당 1억 주고 뭐 이런 걸 다 빼고서라도 가장 기본적인 118세 이상 150만 원만 주더라도 785조 원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분들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겠느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국가예산을 70%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600조 중에서 한 400조를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표를 대결을 하시면 되겠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뭐 지방세 페이지에서 국세 통합하는 부분 그 다음에 36종류 세금을 일개로 통합해서 100조 상류층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200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에 보고 있는 150만 원 주겠다라는 것이 처음에 저희가 정의했던 기본소득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도 안 되죠. 전 국민한테 줘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재원이 얼마고 재원 조달 방법이 없는 이게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걸 제기한 거죠. 좀 이따 스위스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스위스에서도 한 것도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다음 페이지.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은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본 건데요. 기본주택 정책이 있고 기본소득 정책이 있는데요. 기본소득 정책을 보시면은 이제 전 국민에게 최근에 뭐 25만 원 준다는 얘기고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 준다는 거거든요. 이 연 100만 원을 주더라도 월 8만 원 정도입니다. 월 8만 원 정도. 그럼 이게 한 50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백분 토론인가에 거기서 보면 50조 원이 아니라 1년에 25만 원 주어가지고 이걸 한 13조 원 정도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원을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연 35만 원 줄 때는 기존의 재정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 100만 원 돼서 50조 원 줄 때는 그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에서 아마 이거는 이제 유보를 시키는 형태인데요. 그런 형태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일 뒤에 다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랩 2050이라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은 2021년, 23년, 28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주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월 기본소득이 30만 원, 2028년에 50만 원인데 2021년에 월 30만 원 줘도 187조가 소요가 됩니다. 월 30만 원이니까 이제 360만 원 주는 거죠, 1년에요.
그다음 2028년 가면은 월 50만 원 주면 312조 원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이 얼마나 결국은 설득력이 있느냐는 부분인데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대제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호제가 폐지가 돼야 됩니다. 안심소득제를 하든 기본소득제를 하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제가 7개 중에서 안심소득제는 3개를 폐지하겠다 그러는데 최소한 몇 개는 폐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소득에서 새로운 재원 확보한다, 뭐 세금제재 누진성 강화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세금 조달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가는 보시면 직접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국민 기본소득을 가장 실행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는 건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쪽도 이게 배당금이라는 말을 여기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하는 석유기금 수익 배당이라는 게 자원이 있기 때문에 석유 재산이 그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AFFC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래스카에서 이제 1976년에 설립한 그 펀드인데요. 그 펀드에 해마다 수익률이 나타납니다. 수익률이 나타난 것을 그 국민들한테 배당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석유기금 수익 배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과거 5년간의 투자 수익률이 한 11.6% 되고 2021년 이 배당금이 1인당 배당금이 1114달러 약 128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하면은 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이제 가장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걸로 대표적인 걸로 인용을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배당금 제도라는 거죠. 자산을 이제 울려가지고 나온 그 배당 이익을 국민들한테 배당을 해준다는 게 배당금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토지에서 나온 수익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요 아이디어를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과연 우리가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라는 것은 의문이 있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거 허경영 정책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스위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제 부결이 됐는데요. 그게 쭉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투표가 통과되었다면은 모든 성인에게 매월 2,500 스위스 프랑이 약 294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린이에게는 매월 625 스위스 프랑에서 약 8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은 1인당 명목 GDP가 한 7만 달러라고 보면은 1인당 GDP 한 44%에 해당되는 허경영 공약하고 비슷한 거죠. 허경영 공약 그 당의 공약도 1인당 GDP 한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위스가 제시한 이 그것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반영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왜 부결이 됐느냐? 그 부결된 이유를 다음 페이지요. 스위스 연방위원회가 국민투표 부결을 제안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게요. 존엄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표는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사회보장제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다음에 둘째, 보편적 기본소득은 노동 의욕을 약화시켜 노동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킨다라는 원인을 댔고요. 그 다음에 셋째, 노동 의욕 감소로 인하여 인간을 노동력으로 재통합하려는 사회정책의 목적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넷째, 불법적이거나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노동이 증가한다. 즉 노동력 감소가 제일 큰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방의원회는 재정 문제로 국민투표 거부를 제안하고 만약 기본소득이 재시행된다면 약 250억 스위스 프랑, 약 257억 달러가 소요되어 상당한 금액의 정부 재정 축전이나 증세가 필요하다. 증세가 이제 필요하다는 걸 제안했고요. 그다음 여섯째, 기본소득 정책은 사회보장 체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 제도가 사회보장 제도를 대체하기 어렵다라는 6가지 이유를 대면서 국민들한테 이 스위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부결을 제안한 그게 이제 언론 신문에서 본 건데요. 그 신문에서 이제 이런 부결에 대한 제안을 제안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현행 제도 국내 현행 제도 의무소득세제는 간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의무소득세인데 이제 이름은 안심소득제라고 했죠. 거기가 보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7대 국민적 생활보장제도 급여 중에서 3개는 폐지하겠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역재활급여 해가지고 이 세 개는 필히 폐수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의 자녀정 장려금을 폐지한다. 즉 결국은 이 안심소득제를 채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들은 상당 부분이 폐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과연 100% 이상 대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 5천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쭉 그다음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미국도 보면은 아까 이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60년대 보면은 뭐 가족 지원 계획 해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제안한 최초의 은혜소득세 제도에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당시 언론들도 보면은. 그렇지만 이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닉슨 행정부의 가족 지원 계획, 포드 행정부, 레이건 행정부로 오면서. 그래서 이제 레이건 행정부로 오면서 이 은혜소득세 제도가 결국 뭐 우리가 보통 뭐 EITC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변했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음해소득세의 정신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논의는 계속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그 기본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정책은 아직까지 미국에서 정확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요. 보시면 이게 이제 EITC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우리나라 정책에서 해야 될 방법이라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은 다음에 이 한국사회복지 정책의 현 주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에 보면은 GDP 대비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다.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미래에 급격히 오를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책의 두 개의 그 조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인데 이 이상희 교수님은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와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 복지, 그 이상희 교수 얘기하는 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하고는 기본소득하고를 대립시키는 건 틀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을 정확히 얘기하면 보편적 기본소득이거든요. 이 개념하고 어떻게 대립하느냐는 부분인데, 과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분배 악화라든가 양극화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과연 기본소득이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선별적 복지, 선택적 복지가 해결할 수 있는 어느 것이 더 파워가 크냐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그 조합 문제가 있고요. 다음은요. 다음 페이지요.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 국가 채무, 국가 부채 문제인데요. 다 아시겠죠? 증세 없이 기본소득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그 복지 지출이 GDP 대비 비중에서 봤을 경우에 과연 이거 어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한 14조인가요? 15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국민기초생활 완전히 7대 급여를 다 폐지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증세 없는 기본소득 시행은 불가능하다. 물론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 이재명식으로 뭐 35만 원 주겠다, 30만 원 이거는 뭐 증세 없이도 시행 가능하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본소득 정신이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의 비중에서 봤을 경우에 결국은 지금 과거 한 5년 동안에 거의 한 400조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채무를 봤을 때요. 그랬을 경우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균형 예산을 하더라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제 시행에서 증세는 불가피하다. 증세도 불가피하고 그 증세 중에서 소득세, 법인세 증세해가지고는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기본 학자들 많이 얘기하는 거 이제 부가가치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종의 정치권에서는 이제 폭탄이 되는 거죠. 다음에 뭐 표가 이제 자세히 안 나와 있을 텐데 보시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보건복지 고용의 그 예산 비중이 35.8%입니다. 그 중에 기초생활보장이 15조입니다. 2021년 예산에. 국민기초생활 7대 급여 그게 15조, 그 외에 뭐 취약계층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공적연금, 보훈, 건강보험 이런 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해서 기존의 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를 건드리지 않고서도 기본소득 재원을 조달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이요. 증세 부분은 이제 정세현 교수님이 자세히 하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탄소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탄소세는 IMF 보고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탄소세를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탄소세를 부담하는 개인이나 법인한테는 추가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중립하라 그래서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탄소세 부과한 것을 돌려주라는 거죠. 소득세를 보전해 준다거나 기업에게 R&D 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그것이 부담하는 측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탄소세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또 우리나라만 그런 탄소세를 뽑아가지고 나눠줘 버리면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들은 다른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추가 부담을 갖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네, 이 부분이 아까 드린 그 책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소득 책 제일 첫면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거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국민 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아주 책 제목에 이상희 교수가 얘기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은 우리하고 다르지만은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그분들도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기본소득 개념이 앞에서는 기본소득만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부분 기본소득이 연 25만 원이고요. 기본소득 연 100만 원. 그 다음에 아동, 청년, 장년 기본소득 해가지고요. 또 어디 가서는 청년 기본소득해서 연간에 200만 원 주겠다. 약 15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MBC PD 백분 토론할 때는 아동, 청년, 장년 기본소득이 뭐 10조 원이면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주택 등 250만 원 부고 청년 기본소득 주택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복성방문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탄소세 토지세 그냥 국민에게 배당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총 비용이 얼마냐는 거죠. 이 100만 원을 빼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 관련된 그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라는 건 이거는 뭐 오늘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평등 해소 방안이 어느 정책이 더 효과적인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2021년에 15.3조고 EITC가 한 5조 되나요? 합쳐도 두 개 합쳐도 20조거든요. 지금 20조밖에 지금 진짜 우리 최저 그 계층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이 이제 그 한 20조. 그래서 보면은 많은 그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부분 이건 나중에 뭐 복지정책의 대안으로 많이 제시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불평등 해소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라는 부분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좀 확대하자. 뭐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인데 그걸 완화하고 아니면은 또 지급액을 좀 늘리자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EITC를 확대해서 청년 스타트업 기업, 근로빈곤층, 예술인, 영세상업자, 자영업자 등은 좀 확대 적용하자. 그다음에 자녀 장려 세제를 확대해서 출산 장려 목적 등과 연계해서 확대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산 EITC, CTC, 그다음에 기초연금까지 좀 통합하는 그런 식의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들 그 선진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책자에도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꾸 이제 이상희 교수 책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그 소문에 보면 저희들도 저도 이제 열심히 읽어서 많이 그걸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 유포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기본소득 프로그램들은 복지국가의 대체는커녕 아예 기본소득의 본질적 요건에 벗어나 있다. 아료 혹은 가짜 기본소득들이다. 일부 인구만을 현금 지급의 대상으로 삼거나 푼돈 수준의 소액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기본소득 도입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정적으로 경합하는 데 소액의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그건데요. 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최종의 복지국가 아니면 복지정책에 대한 그 개념은 다릅니다. 이상희 교수가 얘기하는 뭐 우리 김 교수 말씀하셨겠지만 다르지만은 그 기본소득에 보는 시각은 아마 저희들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성진 교수님께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기본소득 정책의 국내외 현황, 음의 소득의 국내외 정책 현황, 그리고 정책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면서 중요한 거가 지금의 기존의 있었던 복지 정책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수십 가지 있는 이 기존의 복지 제도를 어떻게 단편화시켜서 기본소득
하나로 좀 단순화시킬 것인가 대안을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국토 보유세도 있고 탄소세도 있는데 이 재원 조달과 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승진 교수님이 책자에서 27페이지 책자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됐을 때 이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 또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보수 우파에서 수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토지 배당 금지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정수영 교수님께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 정수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원래 옛날부터 토보일 때 쪽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주관부원하면서 좀 글을 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타이틀을 국토보유세라 쓰고 토지 배당제라고 읽는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볼까. 이게 그 전형적인 이제 더블 스픽이라고 해서 용어를 바꿔가지고 이제 혼란을 주는 거죠. 마치 그 세금인데 세금이 아닌 것처럼 뭔가를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세금인 것 같았는데 이게 토지 배당이라고 하니까 뭔가를 좀 더 주는 모양이네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은 저렇지만 결국은 증대입니다. 기존에 한 18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시던 분은 그거 외에 추가로 한 48만 원 정도를 더 내셔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소득은 참 단순하게 설계가 돼 있죠. 1인당 3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위 뭐 5% 빼고 95%가 이득을 받는다, 혹은 90%가 이득을 받는다, 또 85%가 받는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보면은 결국은 그 대상이 서민이고요. 결국은 증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주는 것의 기준이 1인당 30만 원인데 1인으로 얘기를 하진 않고 4인으로 묶어서 얘기를 해요. 4인 가족. 그래서 이제 4, 30, 120만 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48만 원을 내도 4인 가족이면 이득인데 1인 가구면 손해인 거죠. 근데 이거를 마치 손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제 4인 가족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계속 증가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뭐랄까 체리피킹식으로 정책을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그 제도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어제 그제 계속 그 미국하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줌 같은 걸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죠. 전 세계 그 IPTI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그 전 세계 인터내셔널 프로퍼티 텍스 인스티튜트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그 과세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 단체가. 거기에서 이제 계속 한 3년 전부터 대화를 해왔는데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저거 뭐라 그랬냐면 각자로서 너 참 신나겠다. 진짜 실험을 하고 있다, 너희 나라가. 네? 그 결과 굉장히 궁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사람 보고 뭐라 했냐면 너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지켜보는 사람은 정말 고통스럽다.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잃고 있으니까 얘기들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OECD에서 텍스온 프로퍼티인데 그 재산세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합쳐서 OECD에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 2020년에 이거 뭐 유경준 의원님께서도 한번 발표하셨지만 맞습니다. 이제 2022년에 확정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확정
통계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2위입니다. 미국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줄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재산세가 낮아서 앞으로 미국처럼 돼야 돼라고 한다면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게 공약들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그 양도세 차익을 5억 원까지는 없는 걸로 합니다. 그 뭐냐면 시대 차익이 그 자산 형성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없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외국 제도 가져다 쓸 때 정말 큰 문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싱가포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이런 걸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싱가포르가 분명히 취득세 부분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가혹하죠. 굉장히 세금을 세게 때려요. 네,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유세는 상당히 낮습니다. 보유세라는 건 사실 거기는 다 국유 토지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데 특히 임대료의 기준에서 이제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건 굉장히 적정합니다. 제가 10억 원짜리 주택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60만 원 내더라고요. 예,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 근데 자기 집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 주택부터는 한 200만 원 정도 냅니다. 10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양도세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조차도 양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 소유고, 건물은 이제 자유롭게 거래들을 합니다. 99년까지 건물의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양도세가 없어요. 왜일까요? 주택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다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뭐 거래세가 뭐 없으면 뭐 보유세가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저변에 깔린 거는 뭐냐면 국가 정책적으로 주택을 통한 자산 형성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 제일 각 나라에서 가혹한 것들만 끌어옵니다. 취득세는 싱가포르, 재산세는 미국, 그죠? 예, 양도세는 정말 한국형. 한국의 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체리피킹을 하면 국민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그렇게 세금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분명히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양도세를 어떻게든 못 견디겠으니까요. 예, 자꾸 다운거래하고 서로 속이고 치팅하게 되죠. 너무 제도가 가혹하면 경제 주체들이 전부 다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제도가 잘못되면 국민들의 어떤 도덕성 이러한 것들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도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게 엄청나게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한국이 2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수근수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써놓으신 거 보면은 1위가 캐나다고, 심지어 우리가 미국보다 높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착각했네요. 우리가 2015년에 미국이랑 동급이었고 2위 프랑스가 워낙 높다 그러죠. 프랑스랑 한국이 2위예요. 그리고 3위가 영국도 정말 세금 높기로 유명한 곳인데 4위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잡혔어요? 저 앞에 거. 똑같은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갈까요? 오케이. 2015년에 이미 그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를 했을 때는 이미 미국하고 같아요. 지금 2020년엔 프랑스랑 같아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또 문헌 보면 한국이 미국처럼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는 이미 2011년에 OECD에서 나온 자료에도 그런 것들이 서술이 돼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한국은 재산세가 낮아. 재산세만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 취득세와 양도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2015년에 미국과 똑같아졌었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특히 이게 뭐냐면, 그쵸? 이게 까만 선이 이제 OECD 평균이거든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이 지금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인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렇게 뻥충 뛰었죠. 각 정부별로 보면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유례가 없는 세금 증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이걸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GDP가 상승하는 속도랑 세금이 상승하는 속도를 그래프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추가로 이제 의원실에 드리고 갈 건데요. 예, 보시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GDP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세금은 그 상승률이 엄청난 거죠. 예, 특히 지금 2019년부터 코로나라는 것을 상기를 해보면 이제 헨리 조지가 했던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헨리 조지가 자기 그 진보와 분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불로소득이나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세금으로 다 환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가혹한 세금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세금은 다 철폐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자. 특히 이제 건물에 대한 세금을 굉장히 소모했다고 하죠. 근데 지금 국토보유세는 기존의 그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를 그냥 둔 상태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만약에 다시 살아온다면 굉장히 비판할 세금이죠. 예, 특히 이 사람이 그 자기의 논리를 얘기를 할 때 뭐라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기근이 1770년에 일어났는데 소금세가 4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에 세종시의 공시가격이 70%가 올랐었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사실 헨리 조지를 신봉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헨리 조지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그 다음 또 보시죠. 요게 이제 제가 국토보유세라고 쓰고 토지 배당제라고 있는데 이재명 그 후보께서 국토보유세는 전국민 균등 배분이다. 그러니까 1인당 30만 원이니까요. 그리고 국민의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잘 생각해봐라 다 득이다. 10%의 사람들 빼고는 다 득이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참 좀 교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10%라는 게 자산을 이게 그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통계자료를 가져간 건데 그 자료가 18,000가구를 조사한 거거든요. 18,000가구를 쫙 소팅을 해요. 정렬을 한 다음에 이거를 10%씩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서 상위 10%의 자산가들만 그러니까 그 적자고 나머지 90%는 흑자야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들으면 착각하게 돼요. 뭐냐면 인구의 10%만 손해를 봐.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불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에 있어서 과표 결정할 때 공정시장 가격 비율 60%를 적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설계한 건 뭐냐면 그냥 공시지가 모든 건물에는 부속 토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기업 토지이건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부속 토지이건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런 어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뭐냐면 그래도 주택을 가진 사람은 좀 서민이니까 덜 부담하게 해야지. 상가나 비사업용 토지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매겨야지.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것을 주택은 60%, 뭐 토지는 뭐 8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요? 주택을 가진 서민들이 제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걸 실제로 보시면 그 다음 거 보실까요? 이게 이제 참 우리나라 이게 문제인데 이 종부세도 그렇고 이것도 아마 부과되면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아예 설계할 때부터 피해간다고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주택 공시가격이 있어서 재산세 보조서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보냅니다. 이거는 지방세니까. 1차 납부를 하면 그 자료를 지자체에서 국세청으로 보내요. 그럼 국세청에서 이걸 건물분하고 토지분으로 가릅니다. 이거 가를 때 못 가른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깔끔하게 갈라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금 이 국토보유세는 세율 자체가 높아요. 재산세보다. 그래서 많이 추가로 내야 되는데 너 토지분에 대해서 냈어? 그러면 낸 거 빼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까만 부분은 더 내야 됩니다. 한 번 내고 또 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을 더 달라고 그러면 되지. 납세자한테 뭐하러 2번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게 정말 말장난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냥 증세거든요. 증세를 안 보이게 하려고 지금 복잡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그 영국 문헌 중에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납세자 권리를 보장을 할 때 특히 그 세금 제도는 단순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금 제도가 복잡할수록 납세자가 이의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참 우스운 거죠. 그리고 또 토지 분야에 대해서만 더 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가지지 않고 저는 토지 임대부 주택도 그것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 건물만 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주 호화로운 건물에 산다 할지라도 국토보유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호화로운 건물에 산다. 그럼 이게 과연 양극화를 해소하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허점도 많고 이게 약간 그 헨리 조지를 헨리 조지의 책을 성경처럼 두고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헨리 조지가 토지에만 부과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사람 말을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헨리 조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 특히 건물에 대한 과세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물분재산세를 없애주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금 위에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헨리 조지가 굉장히 싫어할 일이고 굳이 이걸 뭐하러 가릴까요? 이렇게 가려는 거 하려면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죠? 네, 엄청나게 행정적으로 낭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보실까요? 예, 헨리 조지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조지가 왜 토지만 부과하라고 했냐면 모든 세금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데 토지라는 것은 전가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이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헨리 조지스트가 아는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예요.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부동산 경제학에서 그 학생들한테 맨 처음 가르치는 게 이건데 토지라는 건 계속 늘어나죠. 택지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간척 사업도 있고 임야가 또 택지로 변환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급 곡선이 절대 수직선이 아니거든요. 우상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세금은 임차인에게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이미 끝난 이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왼쪽 그래프는 되도록이면 말씀들을 안 하시고 계속 헨리 조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들 얘기하시죠. 예, 그 다음 보실까요? 전 국민 90%가 세어보는 게 사실일까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 표가 0%부터 100%까지 18,000가구 가계금융 복지조사가 그렇게 정확한 통계도 아닌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과감한 논리를 펴는 거에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015년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보면 뭐냐면 이걸 다 이 데이터 18,000가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얼마 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가구 원수가 있어요. 가구 원수에다가 30만 원씩 곱해가지고 요걸 차이를 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또 좀 저도 더 볼 건데 이게 남기업 이분이 쓰신 논문에는 5% 그러니까 5%만 이제 손해보고 95%가 듣고 오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논문에는 그거는 이제 전강 다 헨리 조지스트들인데 다른 논문에는 또 3%, 또 어디서는 막 15% 이래서 같은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좀 나오는 건 가정이 틀려서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기준으로 잡은 건 요 남기업 박사님 요 논문이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서 이걸 일단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는 10%를 얘기를 하고 계시죠. 어쨌든 좋아요. 이 데이터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는 인구의 5%가 사실은 아니에요. 인구의 5%처럼 느껴지죠. 그 다음 보실까요? 제가 이 18,000가구를 쫙 늘어놓고 부동산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12억 이거 저 시가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니고 실거래로 시세로 12억 뭐 주택, 토지 뭐든 간에 합쳐서 12억 이상 있으면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께서는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국민의 그 10%만 손해보고 90%가 이득 본다고 그러셨죠. 그럼 90%는 뭡니까? 부동산 자산이
7억 3천만 원 이상 있으면 그러면 네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4인 가족일 때 그죠? 예, 1인 가구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사실 서울은 계속 지금 오르고 있죠. 예, 이게 몇 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더 내려가면 누가 또 85%라고 그랬던데 예, 누가 또 85% 가끔 또 이재명 후보께서 85%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강남은 교수께서 또 85%면 뭐 탄소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한번 인터뷰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자산 시가로 5억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계시면 예 손해 보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실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착시 효과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 예 이게 인구의 5%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이건 두 장 다. 이게 제가 이제 뭐 한 거냐면 2015년 데이터도 좀 그래가지고 2020 그 다음 거 보시죠. 예, 여기 보시죠. 쭉 0%부터 100%까지 했는데 2015년 자산도 받고 2020년 자산도 봤어요. 이게 연도별로 나오는 데이터들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보면 뭐 더 딱 어떠세요? 네, 아까 그거죠. 예, 2015년 자산은 더 작았어요 기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예, 그렇죠. 강남원 교수께서 2021년에 한국일보랑 얘기를 할 때 근로소득을 환수하는 좋은 장치다라고 하시면서 전 국민의 85%가 혜택을 본다. 아닙니다. 전 국민의 85% 아니죠. 그죠? 예, 그건 자산 순서라니까요. 지금 그 용어가 비틀린 거예요. 예, 용어를 다 비틀린 걸 지휘법이라는 거예요. 이 약간 정말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보실까요? 그리고 마치 95%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건 4인 가족일 때 4인 가족. 요새 4인 가족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4인 가족이라 합시다. 그러나 4인 가족도 아이들이 장성하면 대학 가면 아이들 떠나가잖아요. 대학 가야 되잖아요. 이제 지방으로 혹은 서울로.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약간 좀 코믹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이는 이제 전월세 신고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자기 몸은 서울로 가더라도 저기는 이제 집에다가 둬야죠. 그죠? 안 그러면 세금이 얼마 기본소득 받아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런 식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이거 노인께서 돌아가시면 사망신고 못하겠는데? 기본소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든 늘려야 돼요. 예? 저희 제자들은 지금 30대, 40대인데 혼자 살고 다 결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결혼을 해야 되나요? 이제 논문 작업 도와주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화가 난대요. 왜? 본인이 완전히 1인 가구라서 손해보는데 거기다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버전 중에 보면 배당을 줘요. 아동 배당 주고 청소년 100만 원씩 준대요. 그래서 와, 이 돈 다 어디서 나지? 막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청년 배당 65세 이상 노인 배당 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배당을 못 받습니다. 배당 1인당 100만 원씩 준다고 설계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더 피곤한 거죠. 자, 보다 보실까요? 네. 이거는 2021년 기준으로 5억 원 이상 85%로 말씀드립니다. 5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의 38%가 5억 원 이상, 공시가격 5억 원 이상입니다. 세종시는 약 30%가 공시가격 5억 원 이상입니다. 모두 다 국토보유세를 많이 내시고 기본소득은 조금 받으시게 됩니다. 이 미국이 그 재산세 많이 낸다 이러면서 실제로 많이 내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세 차익 5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안 물리고, 그 싱글이면 그 2억 5천만 원까지는 시세 차익의 양도세를 안 매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뭐 오히려 돈을 빌려주기까지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자체가. 그런데 이제 보유세로 들어가면 10억의 경우에는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내니까 우와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5억짜리가 10억이 되면 우리 한 세금을 한 2억 5천 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미국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그렇게 한처럼 5년 만에 막
집을 팔았는데 2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더니 25년간 1,000만 원씩 내는 게 낫겠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할부로 내는 게 낫겠어요? 이 얘기 하더라고요. 양도세가 굉장히 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각을 다시들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벤치마킹 할 때는 전체의 맥락을 보고 그걸 가지고 와야지 이걸 부분부분 떼다가 오니까 아주 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세금 제도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 다음 보시죠. 예, 토지익 배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지금 120만 원에다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놨고, 그런데 1인 가구 되면 이제 심각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해놨죠. 그래서 제가 1인 가구 비중도 거기다가 통계를 내놨고요. 그 다음 보시죠. 예, 국토부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5억 원 이상일 때 1인 가구 슬퍼요. 2인 가구도 슬프고. 그죠? 예, 이제 더 내고 덜 받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예. 그래서 우리 집 지금 뭐 5억 원 미만이야. 그래서 해피하시면 이 사례를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2021년에 2020년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쫙 보여드리고 있죠. 82.5% 올랐습니다. 세종시 햇들마을 이 아파트 공시가격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1년 사이에 82.5%가 올랐어요. 공시가격이. 자, 지금 노랗게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은 성동구 옥수동, 레미안 옥수 리버젠 아파트는 54.7%가 됐는데 6억 5천이었다가 10억이 됐네요. 공시가격이. 순식간에 올해 나는 덜 내고 더 받는 사람이었다가 1년 사이에 갑자기 더 내고 덜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모두에게 있는 일이죠. 왜냐? 공시가격이 예측 불허예요. 시장이 침체되니까 좀 내리겠지? 아닙니다. 현실화율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시가격은 정확하지도 않아요. 1층이 20% 오르는데 2층이 5%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부지기수인데 공시가격이 이런 상황인데 무슨 수로 국토보유세를 한다는 겁니까? 그냥 하는 순간 형평성이 다 와야 되고 세금이 작으면 그래도 조세 저항이 좀 덜해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내던 거에 제가 해보니까 3배는 더 내게 되거든요. 추가로. 어떻게 조세 저항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조세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거는 행정을 낭비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을 보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놨죠. 세종시에 30% 이상 공시가격이 이걸 통계를 다 내놨는데 공시가격이 1년 사이에 30% 이상 상승한 아파트들 쭉 리스트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분포를 뽑아보니까 세종시는 49% 당연하겠죠. 서울시는 그 22%가 30% 이상 다 상승했어요. 1년 사이에.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정확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맨 밑에 보시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130%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방배동 3호 한수 아파트 여기에 개발 호재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한번 뒤져봤어요.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47% 상승.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정도 상승했으면 산정 근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보시죠.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표가 공시가격 알림에 들어가서 이 집을 쳐보면 나오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산정 근거라고 하나 달려있죠? 2021년부터 산정 근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펼쳐보시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설명 없어요. 그 밑에 뭐 산정 근거라고 해서 한 3줄이 있는데 이 집은 어디에 있고 뭐가 어쩌고 그러니까 표를 한번 읽어주는 정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투명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증세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증세를 원하십니까? 그럼 공시가격 제도를 정확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께서 국토보유세를 굳이 하시겠다. 조세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공시가격 제도를 먼저 개선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납세자한테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납세자 권리 침해입니다. 한 번 냈는데 또 내. 굳이 왜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제가 지금
45페이지에 좀 틀린 게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의원실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다가 6억 원에 대해서 좀 잘못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지금 1,000원인데 제가 보다 10,000원 단위를 잘못 써놨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공시가격의 3억 원이다. 그러면 주택 재산세를 계산하면 18만 원인데 그걸 내고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국토보유세를 46만 원 더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억 원이다 공시가격이. 그러면 63만 원을 이미 내고 계셨는데 토지분을 그만큼 또 빼주셔요. 친절하게. 그런 다음에 국토보유세를 또 74만 8천 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슬퍼요. 9억 원 이상이면 126만 원 내고 그 추가로 495만 원 또 내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그냥 세율 올리지. 그죠? 거기다가 건물만 우리 저기 보면은 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랑 건물 소유가 다른 희한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호화로운 건물에 사시는 분은 이런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이게 무슨 그 양극화 해소고 무슨 불로소득을 뭘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한선재단에서도 한반도 헌재단에서도 그 계속 이런 세미나들을 하셨지만 중국, 베트남, 홍콩 이런 데는 다 토지가 국가 소유죠. 그렇다고 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나요? 아닙니다. 스페큘레이션은 계속 일어나죠. 건물만 거래해도 일어나요. 싱가포르도 건물만 거래하는데 계속 그 부동산 가격 상승, 급상승 이런 거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제 풀링 메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뭡니까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죠. LTV도 조절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하면 분명히 제도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꼭 이 주제는 아니었고 제가 이제 넣어놓은 이유가 요거는 이제 의원실에서 쓰시라고 이걸 했습니다. 이게 세부 이번에 6억 원 이하는 특례 도입해서 뭐 세금이 내려간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제도를 던지시는 분들께서 잘 뭘 모르시는가 봐요. 제대로 완벽하게 모르시는 상태에서 사실은 세금이 오릅니다. 세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30%씩 매년 더 상승해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이제 해놓은 것이고 이거는 이제 한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금으로 뭘 한다는 게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해놓으면 본인이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저는 정말 놀랬던 게 이런 특례세율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 안 해봤지? 시뮬레이션 해봤으면 분명히 이 특례세율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근데 왜 이걸 발표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이 28번의 대책 중에서 정말 이상한 대책이 뭐냐면 정책 한번 발표하고 그 다음에 보완 대책을 발표를 해요. 이거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이에요. 이건 뭐냐? 정책을 그냥 던졌다는 얘기죠. 시뮬레이션 안 해보고. 그러면 그 사이에 다 다치잖아요. 이 국민들이. 정말로 다 손해보고. 이게 정책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정말 문제죠. 공시가격을 동결해도 똑같습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 이제 수치 계산을 해놨고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좀 준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어쨌든 결국 그리고 이 토지 배당제라는 걸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타인의 토지거든요. 내가 투자하지 않은 건데 무슨 배당을 받습니까? 이건 배급인 거예요. 배급. 그렇죠. 배급제죠. 이건 배당이라는 건 자기가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 투자했을 때 또 그 리스크도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이게 주주인데 주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냥 세금이 증가되는 것이고 그 다음 거가 헬리조씨는 기본소득에 반대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는 것은 이미 1800년대에 헬리조지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한다. 각 개인이 똑같은 액수의 부를 분배받는 거 안 돼. 그건 평등하지 않아. 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헬리조지스트들께서는 왜 이거를 안 읽으시는 건지 이 문장만 띄워넣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논리가 이렇게 다 모순이 되면 정책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이라는 건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이론 자체가 서로 모순이 되면 저는 이제 그런 걸 찬과 방패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찌르고 자기가 방패를 내미는
이런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을 할 리가 없죠. 이게 이 남기업 이 작가님의 그 논문인데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거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쓴 걸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토지가 오르면 기분 좋아하죠. 이걸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세금 증가하고 배당도 증가하고 너무 신난다. 그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자동 뭐 안정장치라는데 그런데 사실 기본소득을 계속 주려면 세금이 많이 거쳐야죠. 그럼 구체적으로 계속 올라야 돼요. 그죠? 예, 그 밑에 써놨잖아요. 예,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정말 장려할 만한 것이죠. 그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는 보유세가 증가해서 전국민 토지 배당이 증가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 정책을 하면 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써놓다니. 예, 그다음 보시죠.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경실련에서 전에 발표할 때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셨길래 저도 한번 따라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남구만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서울시가 안정되고 있다,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강남구 좀 보십시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모든 풍선들은 뭘까요? 예, 이 정부가 쏘아 올렸던 28건. 지금 이제 29, 30도 된 것 같네요. 예, 그 부동산 대책들입니다. 저렇게 수많은 풍선들이 올라왔지만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그린 겁니다. 예, 중간에 뭐 착시효과 제거라는 거 가끔 이렇게 쭉 내려가죠. 저게 뭐냐면 LH 강남구 자곡동인가 거기에 분양전환,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가 거래의 절반을 차지하니까 쭉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거 착시효과입니다. 저걸 빼면 그대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울시 전체를 읍면동을 다 합쳐가지고 거래를 보면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여서 국토부에서는 발표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읍면동별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잖아요. 예, 읍면동 중에 절반, 그러니까 동의 절반 정도는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매출 막아놓고, 예, 일단은 그 정말 현금 부자들이 정말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난 그 4년간 학습한 결과 아닙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많은 풍선들, 정책의 풍선들을 쏘아 올렸지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2021년,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기준금리 때 약간 움찔하더니 올라가요. 이런 게 이제 이걸 가지고 무빙 에버리지로 그 폴캐스팅을 해봤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면 뭐합니까? 정책이 또 들어오면 가격은 다시 출렁일 거고 학자들이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더 이상 한문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 보시죠. 자, 그래서 못한다. 그 다음에 이 국토보유세, 토지 배당제 모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도대체 이렇게 틀리고 말이 안 되는 정책인데 왜 이렇게 지지받을까? 그 생각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헨리 조지가 1800년대에 했던 그런 자기가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뭐죠? 빈곤 때문이죠. 빈곤은 왜 해결되지 않는가?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고 또 양극화 문제, 자산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시는 이상 이런 이론은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나올 때마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자꾸 끌려가시죠. 왜냐하면 여기서 화두를 던지지 못하시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진정한 화두가 뭡니까? 이 양극화에서 문제죠. 우리만 잘 살아서 안 되죠. 교수, 국회의원, 뭐 이런 잘 사는 분들 계속 잘 사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밑에 사람들 이제 돌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저는 정말로 싱가포르가 굉장히 체제주능적이에요. 거의 그 자가보유율이 세계 최고니까요. 그걸 자가라고 할 수 있냐? 자가죠.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건물을 99년 소유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소유예요. 그게 어떻게 임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불만이 없어요.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분노도 없고. 그렇게 잘 만족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중산층 이상에게는 가격 안정도 공급으로 잘 저기를 해주고 대출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만큼은 대출을 해줘야 되고 저소득층 그렇게도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임대주택 공급해줘야 되고 중산층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3분위, 4분위, 소득 3분위, 4분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집을 공급을 해줘야죠. 예, 그거는 뭘까요? 저는 그게 누구나 집이나 이런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주택을 민간 건설사가 지을 때 인센티브를 줄 때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이럴 때 반드시 그런 청년들이나 소득 3, 4분위, 5분위까지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구매할 수 있는 저렴 주택을 한 10% 정도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주택을 그 계속 공급하는 방법을 공공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층 사다리가 복구가 돼야 그래서 그 주택을 팔고 더 큰 집으로 가고 안정적으로 자산이 형성이 되고 우위 됐을 때는 그거 팔아서 자기가 나중에 암에 걸리더라도 보험 외에 든든한 나의 집이 있다. 그게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로 가야지 이런 얘기가 계속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뭐예요?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분명히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로 분명히 내달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다 같이 좀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면 중산층 이하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